센터에서 이런 식이 조절을 해 드려 가지고 이렇게 내장 지방이 감소하고 좀 살이 많이 빠지신 사례도 혹시 있을까요? 백발백중이지 100%입니다. 100%. 요즘은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를 보더라도 70년간 다른 생활 습관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북한군하고 셋이 찍은 건데 체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질병 패턴이 달라요. 그러면 미군하고 우리나라 군인하고는 유전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가 안 돼. 근데 북한과 우리는 뭐예요? 단일 민족이잖아. 뭐 앞으로는 다민족 국가겠지만 아직까지 거의 단일 민족에서 유전자가 같잖아요. 그런데 70년 동안 다른 생활을 했어. 주로 먹거리가 달랐겠지. 먹거리 다르니까 건강 지표도 다 달라요. 우리는 지금 다 내장 지방, 뭐 비만, 지방간 이런 게 문제인데 북한 사람은 다 영양실조, 키도 작고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암도 달라요. 북한은 아직도 옛날 암이야. 못 살 때 암이야. 무슨 뭐 자궁경부암, 위생이 나쁜, 폐암, 또 뭐 간암. 뭐 식도암, 위암 이런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다른 것들이 많아지지. 대사증후군과 관계 있는 암들. 많이 먹어서 생기는 고지방 고칼로리 초과가공식품 서구식 식이 습관 때문에 오는 암들. 여자들은 유방암, 남자들은 전립선암, 남녀공이 대장암, 또 신장암. 뭐 이런 옛날에 없던 암들이 막 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생활 습관의 차이인데 그러면 우리 병원에 오는 아까 말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대장암은 10명 중에 8명 이상은 5, 60대 된 이런 암 환자는 이미 본인이 비만이나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본인이 없으면 가족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최근에 온 환자를 예를 들자면 대기업의 연구원이에요. 40대 후반인데 키가 작으셔. 키가 한 160 몇 cm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가 아마 진단을 여름쯤 받았는데 그 전에 84kg가 나갔다. 이거 엄청난 비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방광암 진단을 받고 이제 겨울에 방광 절제술을 하기로 된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방광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인조 방광을 차고 다니냐 얼마나 있으면 절실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해갖고 식이 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인가 17kg를 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알기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전립선, 비대증 4개 중에서 당뇨가 빼고는 약을 다 먹고 있었을 텐데 그죠? 우리 병원에 진단받고 2달 있다 오셨는데 17kg 정도 빠지시면서 약을 거의 다 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암 걸리면 강제 다이어트에서 웬만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는 다 약 끊고 치료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암 진단받기 전에 하시면 좋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 병명 갖고는 생활습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암 걸리면 강제 다이어트 된다. 그래서 암 걸리기 전에 자진해서 다이어트 하시면 대사증후군도 없어지고 암도 안 걸립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뭐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습관 특히 식이를 조절한다는 거는 오늘도 경상북도 영주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7월 달인가 그 전립선 암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수술하셨어요. 전립선 암 환자는 10명 중에 7, 8명은 다 풍채가 좋은 주로 사업하시는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 5, 60대 남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은 날씬하세요. 내 기억에 키가 167인가 뭐 그 정도 되시는데 몸무게가 지금 55kg세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없으니까 없대.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래는 이거 진단받기 전에는 62kg쯤 나갔대요. 그러니까 7kg를 뺀 거잖아. 그 10%를 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콜레스테롤이 230이었는데 이번에 검사한 걸 보니까 18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비만하지 않지만 유전적으로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이렇게 탁 된 거예요. 원래 전립선 암은 수술한다고 해서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식이 조절 굉장히 중요하다. 운동을 하실 때 이제 수분 섭취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물을 또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더 쉽게 마시기 위해서 물에 좀 타 먹으면 좋은 식재료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늙는다는 거는 결국 몸에 수분이 빠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잖아요. 이거는 거의 90% 이상이 다 수분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막 세포 분열을 해서 사람이 돼서 태아가 됐어. 그래서 얘가 태어나.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은 뭐 수분이 60, 70% 되죠.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물기가 빠져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화를 막기 위해서라든지 해독을 위해서라든지 뭐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모든 건강을 위해서는 수분이 충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들 있잖아요. 이게 영양소들이잖아요. 얘들이 뭔가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생화학 반응은 물이 있어야 일으킬 수 있어요. A 원소, B 원소
그냥 둘이 갖다 놓으면은 이 생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요.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그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분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건 변비에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우리나라 여자분들 물 먹으면 토하는 분들 많아요. 물을 못 먹어. 그래서 물 좀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암 환자들한테 식이요법 할 때 이제 수분 섭취를 아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뭐 채소라든지 야채에서 온 뭐 또는 곡류에서 뭐 즙을 내거나 수프를 만들거나 차를 만들어서 마시는데 사실 하루에 2,500cc 이상을 처방을 해요. 근데 이게 물을 못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 마시는 훈련을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만 많이 마셔도 변비 환자의 7, 80%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맹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면 좋냐면 그냥 먹으면 맛이 없다. 근데 사실은 물맛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못 느끼는 분은 거기다 뭘 좀 타세요. 식당 같은 데 가도 또 우리 외국의 리조트에 가면 웰컴 드링크에 보면은 거기다 레몬, 라임 같은 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상큼하면서 입맛을 돋아줄 수 있어요. 뭐 그리고 또 뭐 거기에 있는 게 또 비타민 C 같은 것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있겠지.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라 물을 맛있게 먹기 위한 목적으로 또 왜 오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오이 거기 넣어보세요. 오이에 상긋한 향이 나가지고 물맛이 아주 상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드시고 아니면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는 꼭 차를 먹으라 그래요. 녹차를 많이 권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 밥 대신 이제 밥을 못 먹는 분들은 현미차를 먹게 해요. 그 외국의 거슴센터에 가면 현미로 스프를 만들어요. 그걸 오트밀 숲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허브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잠도 잘 오게 하고 굉장히 그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를 띄우든지 오일을 띄우든지 아니면 레몬이나 라임을 좀 띄우든지 그렇게 해 드시면 좋고요. 단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사서 먹는 음료수는 먹지 마세요. 사서 먹는 음료수는 다 일단 초가공식품이다. 첨가물을 많이 넣어서 맛을 냈다. 그래서 몸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면이 또 노후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나이 드실수록 밤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게 참 그래요. 이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해도 못 참죠. 그래서 나이 들면 친구가 없어져요. 왜냐면 옛날에는 자기를 한때 지적질해도 에휴,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이제는 못 참아. 내가 왜 쟤하고 놀아 그러면서 결국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데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고 여자고 소변을 못 참아요. 그 이유가 일단은 소변을 못 참는 이유가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잖아요. 이거 소변을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농축을 해야지 참았다 나오는데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콩팥에서 소변을 만든 다음에 요관을 타고 방광에 모으잖아. 여기가 이제 하수 집결장이잖아. 여기서 어느 정도 방광에 꽉 찬 다음에 내보내야 되는데 방광이 민감해져요. 민감성 방광염.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방광이 잘 늘어나질 못해.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 4,500cc를 참았다가 한 번에 넣었는데 요즘은 100cc만 차도 소변 마렵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또 뭐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소변이 나가는 길에 전립선이라는 놈이 두꺼워져 길을 막아. 그죠? 그러니까 찔찔찔찔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가 전립선이 비대증이 와서 밤에 자다가 막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깬다. 그러면 두세 시간에 한 번 깨면은 보통 두 번은 깨는 거거든요. 그러면 숙면을 못 취하죠. 왜냐면 우리가 잠을 잘 자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이라는 건 뭐예요? 잠이라는 거는 성경의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한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은 모든 게 스톱되잖아요. 그죠? 모든 게 스톱되고 비행기로 따지면 자동 운행 장치를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뭐냐면 오늘 내가 나한테 들어온 모든 독소가 해독이 되고 내가 받은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가 지친 몸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또 그 다음날을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밤에 자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전투를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싸울 힘이 없죠. 이게 반복되면 뭐예요? 모든 장기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잠을 잘 잔다는 건 정말 축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평생에 3분의 1은 잠을 자잖아요. 아이들은 거의 뭐 18시간을 자다 갓난아기는 그러다가 점점점 주는데 우리가 가능하면은 하루에 6시간 이상 나이 들어갖고 6시간 이상 자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 7시간 이상을 자면 참 좋다고 그래요. 이런 논문도 있어요. 하루에 7시간을 자는 사람과 6시간을 자는 사람은 그 건강의 질이라든지 생존 기간이 확실히 다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점점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현대인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있고 지병도 있고 또 소변 문제 자다가 남자고 여자가 한두 번 깨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 빅공해. 빅공해가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여기 뭐야 수질 오염, 뭐 토양 오염, 뭐 이런 음식 오염을 떠나서 이제 빛공해도 올 거예요. 밤에 좀 깜깜하고 조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밤이 낮 같은 불야성을 이루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 리듬을 정상화 찾아서 숙면을 취하시는 거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데 1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 든 분들 중에서 숙면을 못 이루게 하는 적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밤에 자다가 이제 소변 보러 화장실 가려고 깨는 건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일단 병원에 가서 이게 병적인 건지를 봐야 돼요. 비뇨기계, 콩밥부터 요도, 방광, 전립선 병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반드시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병적인 게 아니고 생리적으로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콩팥이 농축 기능이 떨어지고 방광이 응축할 수 있는 용량이 작아지는 거야. 민감해져 가지고 오래 못 기다려. 또 이제 남자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온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병적이 아니고 생리적인 거다 그러면 이것도 치료도 생리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일단 수분을 섭취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지기 전에 다 먹어 물을 수분을. 우리 환자들은 이제 거순요법에서 녹즙 당근즙을 많이 드시는데 이걸 하루에 10번 내지 12번 먹거든요. 그걸 우리가 해지기 전에 다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먹은 수분이 다 배출된 다음에 자야 되겠지. 그래서 한 6시 7시 전까지 다 모든 그 수분을 끝내세요. 그리고 또 뭐 물도 그렇고 야채 주스도 그렇고 뭐 수분이 많은 과일도 그렇고 음료수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모든 수분은 그냥 해지기 전에 먹고 끝내라. 최소한 자기 한 3시간 전까지는 끝내셔라. 왜냐하면 보통 이제 소변을 참는 사람들이 3시간 안에 한 번씩 오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먹은 수분을 화장실 가서 비우고 잠자리에 들어가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혈당을 내리는데 이제 또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음식들을 좀 먹는 게 좋을까요? 제가 우리 병원 이제 거의 다 암 환자가 오니까 그런 얘기해요. 있잖아요. 그 식이요법 당뇨 환자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당을 재가지고 내가 밥 먹고 나서 당이 확 올라가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나쁜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 검사하면 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비슷하게 집에서 피 뽑아가지고 암세포 활성도 재는 기계가 나오면 좋겠어. 암 환자들이 맨날 물어보잖아. 뭐 먹으면 안 되냐, 뭘 먹으면 되냐. 그래서 당뇨 환자 시기를 더 강력하게 하면 암 시기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탄수화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탄수화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암 환자가 탄수화물 먹고 사니까 나 탄수화물 안 먹는다는데 그건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어차피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탄수화물을 먹자. 그 좋은 탄수화물이 뭐냐면은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피크로 안 올라가고 서서히 올라가는 것들. 이게 뭐냐면 채소라든지 통곡이라든지 뭐 이런 견과류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 탄수화물은 조금 있잖아. 그죠? 그런데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어도 혈당을 피크를 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러면 나쁜 탄수화물은 뭐냐면 혈당 피크를 일으키는 거야. 이게 정제 탄수화물들이죠. 이거는 암 환자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쁜 거예요. 하나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급격하게 많이 분비시키겠죠. 그때 뭐예요? 곁다리로 췌장에서 IGF 보완. 그죠? 암세포 성장 호르몬을 같이 나오니까 피 속에 있는 암세포가 성장하겠죠. 거기다 뭐냐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탄수화물은 전부 다 뭐예요? 암세포로 먼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에 먹이도 주는데 성장 호르몬까지 주니까 암 환자한테는 완전히 나쁜 거겠죠. 그래서 그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첫 번째 먹는 걸 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제철의 다양한 색깔의 신선한 채소들을 많이 먹자.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식을 암 환자한테는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암 환자 시기를 당뇨 환자 하면 금방 좋아지죠. 그래서 전체식 콩도 까지 않은 거 또 쌀도 까지 않은 현미 이제 백미가 아닌 현미 뭐 이렇게 드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혈당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단백질도 많이 드셔야 되는데 물론 식물성 단백질도 드시지만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나쁘지 않은 거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라든지 아니면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어떤 면이 좋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단백질 보충도 해야 되겠지만 포만감이 상당 기간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자꾸 땡기는 거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견과류나 씨앗류 이런 전체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은 밥 먹기 전에 혈당 재고 밥 먹고 바로 재고 2시간 있다 재고 막 재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복 혈당이 자꾸 안 떨어지는 분이 있고
식후 혈당이 안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밥 먹고 쟀더니 혈당이 160까지 올라갔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렇게 올라가라고 먹는 건데. 그러나 그게 이제 빨리 정상화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밥 먹고 바로 운동하라고 그래요. 식후 혈당이 안 떨어지는 분은 식사하고 바로 1시간 이상 걸으세요. 그러면 빨리 소모가 되겠죠. 먹는 거 나쁜 탄수화물을 먹는 걸 줄이고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소비를 많이 시키면 되잖아요.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그리고 특히 식후 혈당이 안 떨어져서 걱정인 분은 식사하고 바로 운동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식후 혈당 조절됩니다. 우리 암 환자들은 보통 이제 당뇨 입장에서는 공복 혈당은 8시간 기준으로 100 이하면 오케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오케이는 뭐냐면 참고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기능의학에서는 그보다 더 적게 말하죠. 최적치, 옵티멀 레인지. 그래서 암 환자는 공복 혈당을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으로 낮추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인슐린 레벨도 일반인은 공복의 인슐린을 10 이하로 낮추세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식이요법 정말 암 환자들은 열심히 하는 분은 공복 인슐린 레벨이 5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어떠한 재료를 먹느냐 문제는 식이요법 전체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식재료를 선택하냐도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냐도 중요하고 어떤 순서대로 먹느냐도 중요하고 얼만큼 시간을 두고 먹느냐도 중요하고 얼마만큼 인터벌을 두고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체가 식이요법인데 그중에 이제 재료로 따질 때는 과일도 중요한 재료예요. 왜냐하면 과일의 색깔이 왜 다르냐면 그 안에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많이 먹을수록 좋은데 그래서 세계보건국에서 일반인도 하루에 5접시 이상의 채소를 샐러드로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얼마나 더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과일은 색깔별로 조금만 먹으셔야 되고 반드시 채소를 많이 먹은 다음에 바로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과일에는 과당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혈당을 높이는 거거든. 그래서 과당이 채소에 의해서 중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조금씩 채소를 먹은 다음에 바로 드셔라. 베리도 굉장히 좋은 그 항산화 항암 식품이죠. 근데 이제 베리는 그 껍질에 그 독소나 알러젠이 있기 때문에 세척을 잘 하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베리류는 색깔별로 성분이 다르기도 한데 과일보다는 당 성분이 낮아요. 그래서 베리류도 채소를 먹고 나서 베리도 가능하면 뭐 한 가지만 먹지 마시고 몇 가지 베리를 소량을 일정량을 드시는 게 굉장히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암 환자도 굉장히 좋습니다. 당뇨 환자였는데 이제 당 수치가 정상이 된 식이요법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예, 우리 병원에 오는 암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신장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암인데도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한 가지 정도는 있는 분들이 글쎄요 반 넘을걸요. 그중에 이제 당뇨 같은 거 있잖아요. 당뇨는 정말 금방 떨어져요. 암에 걸리면 아이쿠 그리고 식이 조절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병원에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뭐냐면 건강식을 하세요. 암 치료식이 아니라 건강식을 하니까 건강식 특징이 뭐냐면 나쁜 거 다 빼. 가공식품, 육류 다 빼고 채소만 먹어. 근데 채소를 그냥 샐러드하고 나물만 먹어. 그러니까 너무 칼로리가 낮아. 그러니까 건강식을 하면서 저열량식을 소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도 급격하게 빠져요. 그러면서 혈압이나 당뇨가 확 조절되는 거죠. 보통 그 상태에서 우리 병원에 많이 오세요. 그럼 저는 이제 뭐냐면은 해독은 됐네요, 이제. 근데 암과 싸울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식이요법을 이제 치료식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병원에 만약에 거슨 식이요법을 한다 그러면 당뇨 같은 거는 만약에 인슐린을 쓰는 1형 당뇨병이 아니고 2형 당뇨병이라 그러면 2달 안에 거의 약 끊을걸요. 저는 이제 거순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고 거순요법이 이제 기능학이죠. 우리 몸의 기능을 좋게 해서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 몸의 가손의 토양이다. 우리 몸의 가손의 토양은 혈액 속의 성분이다. 이게 건강해야 하면 모든 그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가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의 혈액 성분이 나빠지면 가손의 토양이 오염된 것처럼 계속 병이 나겠죠. 병든 열매가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치매, 고혈압, 암 이런 게 다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은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열매만 잘라줘. 약으로. 고혈압 생기면 이 혈관 확장제를 쓰니까 갑자기 압력이 확 떨어져. 그럼 사람들이 나은지 않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수원에 오염된 토양을 다시 해독을 하자. 일단 해독을 해야지. 그죠? 시궁창에다 아무리 좋은 거 넣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1단계가 해독이에요. 해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영양소를 넣어서 비옥한 똥으로 만들자. 그걸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몸속에 독소가 많잖아요. 일단 이걸 해독을 해야 돼. 해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좋은 영양성분을 넣어줘야 돼. 그죠? 넣어줘서 이게 이 혈액을 잘 돌아다니면서 세포로 들어가서 여기서 발전소에서 태워서 에너지를 내서 살아야 되는 형편인데 우리 몸이 나빠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 혈액이 모든 장기가 만성염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성염증으로 빠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온몸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포나 조직이 굳어지는 거예요. 경화, 동맥경화라든지 막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암인 거예요. 그러면 만성염증이 생겨서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물론 유전적인 게 중요하죠. 근데 유전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동안 인류가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안 되잖아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다. 그러면 이 유전자를 갖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성염증이 우리 몸이 망가지는 시발점인데 만성염증이 생기는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그때부터 모든 몸이 노화와 발병의 가속 페달을 받게 되는 거죠. 노화의 페달, 발병의 페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처음 나타나는 게 당뇨잖아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모든 치료가 당뇨가 없는 분들보다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라론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라론 증후군이 뭐냐면 난쟁이에요. 난쟁이. 그러니까 외소증이라 그러죠. 근데 외소증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안데스 산맥 쪽에만 사는 그 부족이 이제 외소증 난쟁이 부족이 있는데 전 세계에 뭐 한 30만 명인가 3만 명밖에 없어요. 근데 영국의 어떤 의사가 거기 가 보니까 고지대에 사는 난쟁이 부족이니까 아주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거예요. 고지방 고칼로리. 그래서 저 사람들 먹는 걸 보니까 전부 다 배불뚝이야. 내장 지방이 많아. 그래서 다 당뇨하고 고혈압하고 암이 올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당뇨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20년을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연구를 이제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딱 보면 당뇨가 생기게끔 음식을 먹고 복부 비만이 있는데 안 생길까 하니까 이 IGF-1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유전자가 결손되어 있는 난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IGF-1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족 사진을 인터넷에 보면은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키도 비슷하고 얼굴도 친구 같아요. 노화도 아니라는 거야. 성장도 안 되지만 노화도 안 되고 노화가 안 되니까 암도 안 걸리고 이러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다 분리수거를 해서 포도당이 피 속으로 들어가면은 얘가 인슐린이라는 화물 트럭, 택배차를 타고 온몸 구석구석 가서 세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걸 태우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쁜 탄수화물을 자꾸 먹으면 인슐린이 자꾸 많이 나와서 나중에 당뇨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올 때 분자 구조가 인슐린이랑 비슷하게 생긴 IGF-1인데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로 하면 IGF-1이 뭐의 약자냐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에요. 인슐린처럼 생긴 성장 호르몬 1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그런 고지방 고칼로리 나쁜 음식을 먹어도 인슐린은 올라가도 IGF-1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뇨도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피 속에 있는 암세포로 성장 안 생기니까 암도 증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라는 거는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시초이다. 그래서 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당뇨 약 먹고 당 관리한다는 건 그건 당 관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당이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노화도 더디게 일어나고 만성염증이 안 빠지게 되고 당뇨병도 안 오고 암도 안 걸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혹시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거전센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